불법 사찰 댓글 부대 이거 MB한테까지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면 수사 이제 그 TF팀에서 고발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수사 의뢰하겠다 그랬고. 예, 이제 MB를 겨냥하고 싶겠죠. 현 정부는 MB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잖아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MB 정부 때 결국 수사받다가 서거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 보복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런데 이제 MB가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신중하고 아주 뭐 좀 영리하다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엮기에는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하는 우리가 같이 일을 해봤지만은 책임은 다 밑에 사람한테 이렇게 넘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국정원장이 이걸 독단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결국은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예를 들면 자기들이 결과적인 그 일한 거에 대한 보고서는 올리지만 뭐 이런 걸 협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소위 이제 주군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통상의 관계라고 봐야죠. 예. 근데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이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측 불가다라고. 스타일을 잘 아시잖아요, 원세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스타일로만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근데 묘한 얘기가 두 개가 엇갈리는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재판받을 땐 내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갖고는 이제 이 문건이 나오니까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에서는 결국은 이제 결심이 이미 된 상태고 예. 8월 30일 날 선고를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추가로 기소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피의자의 반론권 문제가 부장이 안 되는 문제니까 예. 결국은 이제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끝날 것이고 다만 별도의 이제 추가 기소라든지 기소. 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그 명료하게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개입했다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직 대통령을 바로 조사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쉽지 않다. 쉽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우리 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당연히 구속이 됐던 예. 경우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수사하다가 문제가 됐던 건데 그래서 적어도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은 명료하게 문제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명료한 자료 증거가 나왔을 때는 불가피한 문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바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증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도원 의원님 네. 조사는 불가피하겠죠? 그러겠죠. 이제 새롭게 이제 그 뭐야 중앙지검에서 예. 윤석열 지검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일을 판을 크게 벌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사가 불가피한 이유가요.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는 것들이 정말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역대 대통령이 계속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꾸만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민주화 인권에 충실했던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나중에 이제 이 도청 문제 옹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끌어버리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되고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정도 국정원이면 사실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촌발 날리는 거거든요. 다 드러나는 거거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외국에서 우리 국정원 한국의 최고 정보기관을 판단할 때 도대체 쟤들은 어떤 수준이냐. 쟤들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국가 안보나 국가 안위를 위해서도 도저히 이렇게 수준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정보기관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수준이면 웬만한 우방국의 정보기관이 니들하고는 정보 공유가 좀 곤란하다. 아하. 니들 알아서 해라. 거의 이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심각하네. 적폐를 청산하는과 동시에 국정원이 제대로 된 역량과 역할을 할 수 있게 위해서도 이번에 분명히 정리를 해야죠. 국정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다른 나라 그 정보기관하고 정보 공유를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런 사건을 보면은 신뢰가 완전히 떨어졌다?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뭐 같이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치나 선거에 개입을 해도 좀 수준 높게 해야지 무슨 댓글 부대 이런 진짜 치졸하게 짝이 없는 방식으로 이제 하고 앉았고. 그래서 궁금한 게 자.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정보 취합도 안 할 거냐? 그 어디에서 경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이나 검찰 개혁이나 사실 복잡할 거 없어요. 대통령이 권력자가 야 검찰 너 내 눈치 보지 말고 니네들 일 그냥 똑바로 해. 국정원 니네들 내 눈치 말고 일 똑바로 할 일 다 잘해. 그게 검찰 개혁입니다. 꼭 권력자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게 저 이상하게 저 왜곡되고 이상한 일들 벌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봉도사님 말씀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국정원은 실제로 국가와 안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 국정원이 예를 들면 뭐 정태근이라는 국회의원이 뭐 이런 거 발언 생각하고 있다더라. 지금 나와 있던 것처럼 뭐 손학규는 이렇고 우상호는 이렇고 안철수는 이렇고 그런 정보를 국정원에서 왜 취합을 해요? 국정원의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이제 정보 그 보통 기관의 국정원 요원들이 파견 나오잖아요. 그걸 왜 나오냐고요. 그 이번 파견 안 나오겠다 이제까지 그랬거든요. 사실은 아이오라고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좀 센 데 가서는 들폼 잡지만 약한 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시사방에 다 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심지어는 무슨 갑질하죠. 뭐 보건복지부에도 가 있고 지방의 자치단체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눈치를 왜 봐야 되냐고요. 근데 눈치를 보게 만들어요. 왜? 보고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문제가 있는 식으로 보고서를 쓰면 국정원에서 취합해서 또 그거를 그중에 몇 개 골라가지고 청와대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혀 자기들 할 일이 아닌데 예를 들면 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누가 합니까? 감사원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범죄다. 라고 감사원에서 고발하든지 범죄를 인식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하든지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가 국정원에서 서울시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원세훈 이제 전 원장하고 친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 오래 있었으니까. 5급입니다. 이제 원세훈은 국정을 모르니까 그 친구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장 가서 그 친구를 4급으로 비서실에 데려다가 모든 걸 그 친구한테 다 맡기거나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국정원의 실세가 됩니다. 4급이. 인사를 다 하고 나중에 그 친구가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이게. 그런 지경이에요. 사실관계를 들으니까 정말 한심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김만복이라는 분이 국정원장 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국정원의 수준이라는 게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데에다가 왜 우리가 그건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상당수는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연 9천억 정도가 특수활동비인데 그중에 반이 국정원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통령 또는 뭐 그 권력 시스템이 바뀌어서 내각제가 되든 어떻게 됐든 저는 이 정보기관 특히 우리 같이 분단하에 있는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을 정말 잘 인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수장이 된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죠. 나라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각 기관에 파견대에 나와 있던 국정원 요원들 그거 다 다시 불러들이고 파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송 원장이 그랬거든요. 그게 정상적이다. 당연하죠. 필요 없다. 여러 번 그랬어요. 정권마다. 근데 그게 그 이행이 안 된 거죠. 이번에 되겠죠. 이번에는. 여기 예를 들면 뭐 1년에 30억 썼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갖지 말고 이 컴퓨터 요즘 AI 시대인데 온라인에 그 제대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 놓는 게 낫죠. 그렇죠. 그 요원들 나가고 그 수공업적으로 그 정보 가져오는 것보다도 소리를 하는 거죠. 도대체. 아날로그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박종숙님 정치쇼는 왜 다시 듣기 안 되나요? 자, 고릴라 앱 다운받으셔서요. 상단에 고릴라 팟을 누르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정도원 의원님. 안철수 전 대표 당대표 출마. 그때 아주 혹평을 하셨었는데. 근데 출마해요 결국?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본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지는 해도 아니고 지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으로부터 각광을 받다가 그동안 여러 번 이제 실망을 주고 이제 거의 사라져가는
분입니다. 근데 뭐 다시 출마 안 되니까 이제 본인의 착각이라고 저는 보는데 결국 뭐 당 대표가 될지는 뭐 몰라도 그 국민의 당은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렇게 모른다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제가 이제 안철수를 위한 변명, 안철수를 위한 제언을 한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시기적으로 굉장히 복귀가 빠르긴 하죠. 근데 과거에 이해창 총재 같은 경우도 97년 대선 패배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있었던 8월 전당대회 때 복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거의 한 2년 반 이상의 시간을 보냈었고 뭐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 근데 복귀의 시기가 빠르냐 안 빠르냐라는 것이 아니라 복귀하는 과정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은 다시 복귀한다라고 했을 경우는 그 사람의 리더십의 변화가 왔다라는 것을 국민이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 시간을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다시 복귀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귀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안철수가 상당히 변했다. 그 리더십의 발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돈 선배가 자꾸만 땡쳤다. 지는 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사람이 변하는 건 쉽지 않지만 결국은 어떠한 명분을 내거든지 안철수 의원이 정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예. 특히 이제 이 대표라는 데 복귀하기 위해서는 내 리더십의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실감나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말씀 당내에서 지금 그 전당대회에서 강력하게 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때가 아니다. 그 이제 정돈 의원님하고 그분들하고 생각이 다르든 아니면 그 이유가 좀 다르든 어쨌든 반대하는 세력이 당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장 측근이라고 했던 박선수 의원이 반대하다가 지금 서로 뭐 등을 돌리는 과정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이분 주변에 이제 핵심으로 있었던 분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과정들을 반복하는. 저는 이분 주변에 있던 사람을 그래도 다 아는 편이잖아요. 저는 좋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같이 모시고 일했던 사람에 대해서 다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예. 한 번도 좋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불과 보름 전에 뭐 자기가 이제 뭐 반성을 한다고 그러놓고는 출마를 한다는 게 너무나 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반년이나 1년 지난 다음에 야 요새 안철수 뭐 하나? 안철수가 많이 변했나? 뭐 그럴 때 나타나는 거 상식이지. 그새를 못 참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마지막 안간 힘을 써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종쳤습니다. 그 아까 이제 그 일부에서 장윤성 기자가 네. 예를 들면 이제 안철수 리더십 관련해서 이제 소통이 부재하다, 네. 뭐 나르시스트적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컨텐츠 그리고 예. 정치적 판단 능력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번에도 참 답답한 게 보면은 이제 당의 생존을 위해서 복귀를 한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웠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3당 다당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조차도 3당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보수가 아니다. 진정한 보수가 될 사람들은 우리다. 바른정당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적어도 복귀의 명분을 삼으려면 뭐 3당 체제 무슨 뭐 다당제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나부터 바뀌는데 바뀌는 종착점은 문재인 정부를 대체할 수 있는 대한정당을 내가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사람들이 좀 끄덕끄덕 하는데 지금 별로 이해가 잘 안 아무 의미 돼요. 없이 국중주의 얘기하다가 또 제3당 얘기하다가 이러니까 이분이 시기에 맞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적 내용 판단 이런 문제에 대한 신뢰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대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대표가 될 나오면 가능성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더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높을 것 같은데 결국은 남는 문제는 그럼 리더로서 그런 정치적 능력, 그런 판단력과 정치적 내용 이것을 어떻게 갖추냐가 문제인데
장이 안 되는 문제니까 결국은 이제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끝날 것이고 다만 별도의 이제 추가 기소라든지 기소. 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그 명료하게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개입했다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직 대통령을 바로 조사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쉽지 않다. 쉽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우리 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다 이제 구속이 됐던 경우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수사하다가 문제가 됐던 건데, 그래서 적어도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은 명료하게 문제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명료한 자료. 증거가 나왔을 때는 불가피한 문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저는 결국은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보고 예를 들면 자기들이 결과적인 그 일한 거에 대한 보고서는 올리지만 뭐 이런 걸 협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소위 이제 주군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통상의 관계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이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측 불가다라고. 스타일을 잘 아시잖아요, 원세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스타일로만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근데 묘한 얘기가 두 개가 엇갈리는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재판받을 땐 내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갖고는 이제 이 문건이 나오니까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에서는 결국은 이제 결심이 이미 된 상태고 8월 30일 날 선고를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추가로 기소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피의자의 반론권 문제가 아주 촌발날리는 거거든요. 다 드러나는 거거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외국에서 우리 국정원 한국의 최고 정보기관을 판단할 때 도대체 쟤들은 어떤 수준이냐. 쟤들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국가 안보나 국가 안위를 위해서도 도저히 이렇게 수준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정보기관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수준이면 웬만한 우방국의 정보기관이 니들하고는 정보 공유가 좀 곤란하다. 아하. 니들 알아서 해라. 거의 이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심각하네. 적폐를 청산하는과 동시에 국정원이 제대로 된 역량과 역할을 할 수 있게 위해서도 이번에 분명히 정리를 해야죠. 국정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다른 나라 그 정보기관하고 정보 공유를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런 사건을 보면은 신뢰가 완전히 떨어졌다?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뭐 같이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치나 선거에 개입을 해도 좀 수준 높게 해야지. 무슨 댓글 부대 이런 진짜 치졸하게 짝이 없는 방식으로. 바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증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도원 의원님, 네. 조사는 불가피하겠죠? 그러겠죠.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지검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를 판을 크게 벌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사가 불가피한 이유가요.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는 것들이 정말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역대 대통령이 계속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꾸만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민주화 인권에 충실했던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나중에 이제 이 도청 문제 옹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끌어버리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정도 국정원이면 사실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불법 사찰 댓글 부대 이거 MB한테까지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면 수사 이제 그 TF팀에서 고발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수사 의뢰하겠다 그랬고. 예, 이제 MB를 겨냥하고 싶겠죠. 현 정부는 MB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잖아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MB 정부 때 결국 수사받다가 서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 보복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MB가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신중하고 아주 좀 영리하다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 놓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엮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하는 우리가 같이 일을 해봤지만은 책임은 다 밑에 사람한테 이렇게 넘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국정원장이 이걸 독단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어요.